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30대 직장인이에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결혼하면서 그 전에는 미처 상상도 못했던 참 다양한 일들을 겪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유독 어이없고 황당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참 이거 TV에 나와도 손색이 없겠다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됐어요. 제 이야기는 흔히 떠올릴 만한 밥상 차림, 집안일 등의 문제가 아닌 옷과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시댁과의 갈등이 옷이라니 정말 뜬금없지 않나요? 제 스타일에 대한 시댁 식구들의 관심이 점점 지나치다 못해 참기 힘들 정도로 이어졌거든요. 결국 참고 참다가 한번 제대로 제 의견을 밝힌 뒤에야 상황이 조금 나아졌어요. 이 이야기를 적는 지금은 마음이 편하지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참 복잡했던 순간들이었죠. 저는 평소에 단정하고 심플한 스타일의 옷을 주로 입어요. 제 직장이 조금 보수적인 분위기라 자연스럽게 그런 옷들이 제 스타일이 됐어요. 과감하거나 화려한 옷은 사더라도 활용도가 낮아서 금세 옷장에서 잊히고 결국엔 무채색이나 기본적인 디자인의 옷들만 고르게 되더라고요. 제 취향도 그런 쪽이라 크게 불만 없이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제 옷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내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절 예쁘게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거라 생각해서 참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이어졌죠.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저는 까만색 자켓과 긴 기장의 치마로 된 셋업을 입었어요. 시댁 첫 방문이기도 했고 단정하고 깔끔하게 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신경 써서 고른 옷이었거든요. 직장에서 회의가 있을 때도 자주 입는 스타일이라 익숙하기도 했고요. 너무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밋밋하지도 않은 옷이라 적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만장일치로 괜찮다고 골라준 옷이어서 나름대로 제 모습에 신경을 썼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댁의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미처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말을 꺼내셨어요. 참 키도 크고 내신하네. 나는 키가 작고 비율도 안 좋은 게 아주 평생 동안 스트레스였는데. 갑작스러운 말에 조금 당황했지만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옆에서 말을 받으며 대화가 이어졌어요. 엄마 그러니까요. 진짜 모델 같아요. 이런 체형이면 무슨 옷을 입어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 나는 젊었을 때 아무리 옷을 사도 태가 안 나서 속상했는데 근데 너는 정말 다르네.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마치 옛날을 회상하는 듯 들렸어요.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화의 방향이 제 옷으로 향했어요. 근데 너는 왜 옷을 이렇게 재미없게 입니? 네 나이에 네 몸매면 더 과감하고 멋진 옷도 많이 입을 수 있을 텐데. 그러게요. 나 같으면 이런 몸매면 진짜 화려하고 멋있는 스타일 많이 입었을 것 같은데. 예비 시누이의 말을 듣고 약간 당황했어요. 평소 제 옷 취향이 단정하고 심플한 쪽이라 이게 시댁에서 반응이 이럴 줄은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그래도 분위기를 흐리지 않으려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런 옷들도 좋기는 하죠. 그래도 저한테는 이런 게 더 편해서요. 편하면 됐지. 그래도 조금 아쉽네. 너 같은 체형이 재미없게 입고 다니는 건 복이 달아나는 거야. 아, 엄마. 오늘 첫 만남인데 뭘 벌써부터 옷 가지고 그래요.
우리 올케 하도 옷걸이가 좋으니 이렇게 단정한 것도 어울리긴 하니까. 그렇긴 한데 내가 얘라면 다른 스타일도 한 번쯤 시도해 보겠다. 아,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다른 스타일도 시도해 볼게요, 어머님. 그 대화는 그렇게 다소 어색하게 끝났어요. 뭔가 찜찜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뜻이기는 하니 그냥 칭찬이라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이후 제 옷을 둘러싼 관심과 간섭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시댁에서의 첫 만남이 무사히 지나간 거나 다름없었으니 그 일은 금방 제 머릿속에서 잊혀졌어요. 그런데 그 일이 단순한 관심 어린 농담이나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님과 자주 만나게 되니 그 관심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조금씩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상견례를 준비하던 시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요. 상견례 때 네가 입을 옷은 내가 골라줄게. 엄마가 신경을 좀 써야지.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잠깐 멈칫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스스로를 엄마라고 부르시는 게 조금 불편했거든요. 아직 그렇게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지지도 않았고 제 친정엄마와의 관계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처음부터 티를 내고 싶지는 않아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아,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미 골라둔 옷이 있어서요. 상견례 자리에 맞게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가볍게 넘기듯 대꾸하셨어요. 아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놈의 깔끔한 스타일은 안 봐도 뭘 골랐는지 알겠네. 그 옷은 됐고 내가 골라준 옷을 입어봐라. 네가 우리 집안에 걸맞는 며느리가 되고 싶다면 내 말을 따르는 게 나아. 네 몸매라면 화려한 옷이 훨씬 돋보여. 그 말을 듣는데 속이 조금 답답해졌어요. 상견례 때 옷차림이 이왕이면 시댁에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저희 가족과 제 인생에서도 중요한 자리인데 제가 어떤 옷을 입을지는 제가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친정엄마도 아니고 굳이 시어머니께서 골라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한편으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괜히 분위기를 흐리기 싫어서 대충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죠. 솔직히 설마 싶었거든요. 이쯤에서 대화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에. 몇 시간 뒤에 시어머니가 직접 고른 옷을 들고 정말로 저를 찾아오셨지 뭐예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 근처로 오셨을 때 사실 정말 당황했어요. 쇼핑백 안에 든 옷을 굳이 꺼내서 보여주면서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네 체형에 딱 맞는 걸로 골라왔다? 이거 입고 오면 그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너한테 눈을 뗄 수 없을 거야. 옷을 받아들고 펼쳐보니 강렬한 색감에 화려한 패턴이 들어간 원피스였어요. 솔직히 제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죠. 상견례라는 자리와도 맞아 보이지 않아 보였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옷을 저에게 건네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정도는 입어줘야 너 같은 체형이 제대로 돋보이지. 네가 입으면 정말 근사할 거야. 어머님, 신경 써주신 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상견례 때 입을 옷으로 생각해둔 게 있어서요. 좀 더 단정한 걸로 준비해뒀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 시어머니가 약간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단정하면 다야? 상견례는 네가 빛나야 하는 자리야. 이 옷이 훨씬 눈에 띄고 세련돼 보이잖아. 이게 얼마나 비싼 옷인지는 알고 말하는 거니? 네가 네 의견만 고집하면 아쉬울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말끝이 조금 단호해서 순간 망설였지만 옷의 디자인을 보니 100번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 결정을 굽히고 싶진 않더라고요. 어머님, 이 옷도 정말 예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는 제가 준비한 옷이 더 적합할 것 같기는 해요. 한번 입어보고 결정할게요. 제가 끝까지 제 의견을 고수하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신경 써주는데 너는 진짜 고집이 있구나. 그러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시어머니는 결국 그 옷을 두고 가셨지만 기분이 조금 언짢아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상견례 날까지 어머님이 두고 가신 옷이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시어머니는 틈틈이 전화를 걸어와 제가 어떤 옷으로 결정을 했는지 계속 확인하시더라고요. 상견례 당일까지도 고민을 했지만 저는 그냥 제가 준비한 단정한 무채색 원피스를 입고 가기로 결정했어요. 어머님의 태도가 예상이 되어서 그냥 어머님 말씀대로 할까 싶기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말을 들으면 지속적으로 비슷한 요구가 들어올까봐 아예 처음부터 제 의사를 표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제가 상견례 장소에 나타나자 저를 쳐다보던 어머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결국 넌 네 맘대로 했구나. 어지간하면 어른이 골라준 옷을 입고 올 법도 한데 벌써부터 시댁에 잘 보일 생각이 없는 것 같네? 그 말을 듣고 저와 제 친정 부모님은 정말 당황했어요.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지만 저와 남편은 애써 웃으며 대화를 돌리려고 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아쉬운 표정을 계속 지으셨어요. 이왕이면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너 같은 체형은 화려하게 꾸미는 게 훨씬 보기 좋은데 내 말을 좀 믿어보지 그랬니? 그날 상견례는 큰 문제 없이 끝났지만 저는 속으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옷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시어머니 기대에 맞춰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끝이 아니라는 건 이후 결혼 준비 과정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죠. 상견례 이후에도 시어머니의 관심은 멈추지 않았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던 중 드레스 투어를 가게 됐을 때도 그 관심은 여전했죠.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심플한 미카도 실크로 된 민소매 웨딩드레스를 입는 게 로망이었어요. 장식 없이 단아한 디자인에 우아한 느낌이 좋았거든요. 드레스 투어를 가는 날 그런 제 취향을 남편과 미리 얘기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드레스샵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직원들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는 몸매가 좋으니까 비즈가 잔뜩 들어간 화려한 드레스가 제일 잘 어울릴 거예요. 그리고 왕비처럼 보이려면 풍성한 스커트가 필수죠. 티아라도 꼭 써야 하고요. 직원들도 그 말을 받아 화려한 드레스들만 추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망했지만 용기를 내서 직원에게 부탁했죠. 심플한 실크 드레스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손을 휙 저으시며 말했어요. 그런 건 너무 심심해. 웨딩드레스는 평생 한 번 입는 건데 특별하게 화려하게 입어야지. 네가 내 체형을 몰라서 그래. 거울 앞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보니 분명 예쁘긴 했지만 아무리 봐도 제 스타일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했죠. 어머님, 화려한 것도 예쁘지만 저는 단아하고 심플한 느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스타일도 한번 입어보고 결정해 볼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뭘 몰라서 그래. 내 말 들어. 이게 훨씬 낫다니까. 분위기가 묘하게 경직된 채로 드레스 투어가 끝났고 저는 마음이 복잡해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웨딩드레스만큼은 내가 원하는 걸 입고 싶어. 본식 때 입을 드레스까지 이렇게 간섭받아야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알겠어. 내가 엄마랑 얘기해 볼게.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그날 저녁 곧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옆에서 남편의 말을 들으며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엄마, 본식 드레스는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걸로 입게 해주세요. 결혼식은 신부를 위한 날이잖아요. 결혼식이 자기만의 날이야? 두 집안이 합쳐지는 자리인데 신부가 이상한 옷 입고 사진 이상하게 남으면 어쩌라고. 엄마, 이상하게 남는 게 아니라 본식 드레스는 심플한 걸로 고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게 본인 스타일이고 자기가 더 행복할 텐데 그걸 왜 엄마가 계속 고집하세요? 네가 여자 마음을 뭘 알아. 결혼식 드레스는 평생 한 번뿐인데 제대로 입어야지. 네 와이프가 나중에 사진 보고 후회하지 말라고 내가 조언해 주는 거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차분히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엄마, 그건 와이프가 결정할 문제잖아요. 엄마가 원하는 스타일로 입으면 와이프가 정말 결혼식 당일 내내 마음 불편할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내가 조언도 못해? 나도 결혼한 여자야. 네 와이프보다 내가 더 잘 알아. 후회 안 하게 하려고 말하는 건데 네가 뭘 안다고 나서냐고. 너 엄마 말 그렇게 무시할 거야? 남편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금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시는지 저도 이해 못하겠어요. 엄마도 결혼식 준비할 때 하고 싶은 거 하셨잖아요. 왜 와이프는 못하게 하세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올 거면 스튜디오 촬영은 내 스타일대로 해. 본식은 알아서 하라고. 시어머니는 화난 목소리로 전화를 끊으셨고 남편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스튜디오 촬영은 어차피 사진만 남는 거니까 엄마 스타일대로 찍고 본식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나도 엄마 왜 저렇게 고집인지 모르겠다. 정말 미안해. 저도 결국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왜 스튜디오 사진까지 시어머니의 스타일에 맞춰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아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스튜디오 촬영날 시어머니가 고집하신 대로 황궁 같은 배경에서 왕과 왕비처럼 고풍스러운 콘셉트로 사진을 찍었어요. 비지가 잔뜩 박힌 화려한 드레스와 큼지막한 왕관까지 쓰고 남편은 중세풍의 제복 같은 의상을 입었죠. 시어머니는 촬영 내내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연신 말씀하셨어요. 봐라. 이렇게 해야 사람들 눈에 띄고 사진도 멋지게 남는 거야. 역시 내 안목이야. 이렇게 남들이 소화 못하는 걸 소화해내니까 더 근사하지 않니? 이런 건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사진 결과물을 보고도 시어머니는 매우 만족하셨죠. 내가 뭐랬니? 너도 나중에 보면 이 사진들이 제일 마음에 들 거야. 이렇게 특별해야 오래도록 기억에 남지. 하지만 사진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이건 제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건 심플하고 단정한 스타일이었고 웨딩 사진 역시 제 취향에 맞춰 남기고 싶었는데 그 자리를 제 뜻이 아닌 누군가의 취향으로 채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이 무거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옆에서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 엄마가 당신을 진짜 예쁘게 봤나 봐. 그래서 이렇게 과하게 신경 쓴 거 아닐까? 좋게 생각하자. 엄마 방식이 좀 이상할 뿐이지 나쁜 의도로 그러신 건 아니잖아.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나를 예쁘게 봐서라면 왜 내가 원하는 걸 존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래도 남편의 노력만큼은 고마워서 그 이상 말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사진을 주변 친구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 반응은 더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야, 너 웬일로 이런 걸 했어? 너라면 이런 거 절대 안 할 줄 알았는데? 네 취향 아니잖아. 왜 이렇게 찍었어? 네가 진짜 원했던 거야?
친구들의 말에 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좋아하셔서 어른들 말 들어드린 거지 뭐.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저 스스로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왜 제가 제 결혼 사진에서조차 제 모습과 스타일을 잃어버려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진 속 화려한 드레스와 왕관, 그리고 제 표정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어색했어요. 그건 제가 원하는 모습도 제가 좋아하는 모습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헬퍼분께서 찍어주신 사진들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황궁 같은 배경 속에서 왕비처럼 꾸며진 제 모습은 남들이 보기엔 멋져 보일지 몰랐어요. 하지만 사진 속에 담긴 저는 제가 아니었어요. 마치 제가 아닌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 나를 보는 기분이었죠. 그 순간 저는 결혼 준비 동안 제 자신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답답함과 허탈감이 몰려왔어요. 제 결혼식인데 왜 제 의지가 이렇게까지 무시되어야 했는지 너무 속상했죠.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와의 갈등의 여운은 남아있었고 결혼식 당일까지도 이어졌어요. 결혼식 당일 저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미카도 실크 드레스를 입었어요. 장식 하나 없이 심플한 디자인에 우아한 라인이 돋보이는 드레스였죠. 머리도 제 스타일에 맞춰 티아라 없이 진주 장식만으로 깔끔하게 로우번으로 연출했어요. 단아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제 스타일에 딱 맞아서 기분이 정말 좋았죠. 친구들과 가족들도 다가와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너 진짜 너무 예쁘다. 역시 본식이라 그런지 다르네. 드레스랑 헤어가 딱 너랑 어울려. 분위기가 정말 우아하다. 이렇게 심플한 드레스도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 있구나. 칭찬을 들으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스트레스가 조금은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셨다가 돌아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까 옆홀 신부 봤어? 비즈가 잔뜩 들어간 드레스에 왕비처럼 티아라도 썼더라. 너는 같은 신부인데 티아라도 없으니까 그냥 평민 같아 보이잖아. 갑작스러운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옆에 있던 친구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뭔 말이야? 시어머니 맞아? 왜 저렇게까지 하지? 진짜 너무하네. 자기 며느리 결혼식에서 저런 말을 하다니. 친구들 사이에서 화난 기색이 뚜렷하게 보였고 저도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래서 그렇게 화려한 드레스를 입으라고 했던 거야. 네 체형이면 좀 더 돋보이게 꾸몄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이렇게 심심하고 밋밋하게 입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았고 제 친정엄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리려고 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살짝 끌어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그런 말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신부가 입고 싶었던 드레스 입은 거잖아요. 이런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속상하잖아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너도 솔직히 옆홀 신부 봤지? 저런 드레스 입었으면 훨씬 분위기가 살았을 거야. 네 와이프가 나중에 사진 보고 후회할 거라고 장담한다. 그건 와이프가 판단할 일이잖아요. 엄마가 이런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고도 고개를 돌리며 한마디 더 얹었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나서니까 더 말 안 할게. 하지만 나중에 내 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지만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 한마디는 제 마음속 깊이 생채기를 남겼어요. 친구들까지 속상해하며 뒷얘기를 하는 걸 보니 제 결혼식인데도 제가 온전히 주인공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결혼식 날 있었던 일로 시어머니에게 화가 많이 났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척을 지고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적당히 예의를 지키면서 선을 두고 지내기로 했죠. 그런데 그런 저의 태도가 시어머니에게도 묘하게 불편하게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결혼식 이후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시지 않았지만 결혼 기념일을 앞둔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니네 얼마 있으면 결혼 기념일이지? 실은 내가 결혼식 날 너한테 심하게 했던 게 가끔 마음에 남아서 그걸 또 떠올리니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지 뭐니. 그때는 내가 좀 미안했다. 일생에서 가장 예뻐야 하는 날까지 고집을 피우는 네가 너무 답답해서 그랬지 뭐니. 그래서 이번 결혼 기념일에 너희 둘이 놀러 갈 때 입을 옷을 내가 좀 골라주려고 하는데 주말에 시간 좀 내라. 갑작스러운 사과와 함께 옷을 골라준다는 이야기에 조금 당황했지만 결혼식 때 일이 마음에 걸렸던 건가 싶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닐 거라서요. 아니야, 내가 제대로 신경 써줄게. 너희 기념일인데 좀 특별해야지. 주말에 백화점에서 보자.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잡게 됐어요. 솔직히 마음 한편에서는 부담스러웠지만 어머님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며 주말 일정까지 조정했죠. 그런데 쇼핑몰에서의 만남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시어머니는 도착하자마자 이 가게 저 가게를 돌아다니며 화려한 옷들을 골라 장바구니에 담기 시작했어요. 이거 입어봐. 이런 디자인이 네 체형에는 정말 딱이야. 내가 젊었을 땐 이런 옷을 입고 싶어도 못 입었어. 어머님, 저한테는 조금 과감한 스타일 같아요. 편하게 입는 게 더 좋아서. 활용도는 무슨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 입으면 되는 거지. 이런 몸매에 이런 옷 안 입으면 언제 입겠니? 결국 시어머니가 고른 옷을 입어보기 위해 피팅룸을 몇 번이나 드나들었지만 제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제가 어색한 표정으로 거울을 보며 망설이자 시어머니는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다 사줄게. 네가 이런 거 입고 다니면 얼마나 예쁠지. 사람들이 감탄할 거다. 정말 감사하지만 이런 스타일은 제가 잘 안 입어서요, 어머님.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니야, 내가 사준다니까. 고민하지 마. 이건 다 내 기쁨이야. 결국 계산대로 갔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방을 뒤지며 말씀하셨어요. 아우, 내가 카드를 놓고 왔네. 네 카드로 먼저 계산하고 집에 가면 내가 바로 돈 보내줄게. 너무 완강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 카드로 옷값을 계산했어요. 옷값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보다 입지 않을 옷들을 억지로 산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그런데 집에 돌아온 후에도 한참이 지나도록 시어머니는 돈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기다리다 못해 남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죠. 어머님이 돈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 그냥 잊으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봐 줄래? 알겠어. 내가 바로 물어볼게. 남편은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씀하셨죠. 아우, 내가 깜빡했네. 그런데 그 정도는 그냥 걔가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본인 입으로 오신대. 엄마, 그건 아니죠. 엄마가 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사람이 산 거잖아요. 왜 그걸 그냥 넘어가요? 아우, 네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가 옷 골라준 거에 대한 고마움은 없어? 꼭 돈 얘기를 해야겠니?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가 약속하셨으니까 보내주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나중에 보낼게. 꼭 그걸 따지고 넘어가야겠니? 남편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더니
저를 보고 미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가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더 세게 말해볼까?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더 이상 남편에게 이 문제를 끌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돈 이야기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도 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결국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니야, 그냥 됐어. 그것 때문에 더 갈등 생기는 것도 싫어. 그렇게 이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찝찝함이 남았어요.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태도와 그런 상황에서도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실망스러웠거든요. 그 마음은 그날 이후 만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더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제 결혼식 때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저를 보며 말문을 열기 시작했죠. 야, 근데 니네 시어머니 진짜 이상하더라? 아니, 너 완전 예뻤거든? 드레스도 고급지고. 근데 왜 거기서 시비를 걸어? 그러니까. 딱 보니까 며느리로 인형놀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꾸며보고 싶어서.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본인 체형에 열등감이 있어도 그렇지. 그걸 왜 너한테 투영해서 채우려는 거야? 이해가 안 가. 그 말을 들으니 순간 억눌러뒀던 감정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은 더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죠. 그리고 엄마가 뭐냐? 엄마가. 진짜 징그럽게. 네 친정엄마도 아니면서 왜 자꾸 엄마라고 하는 거야? 진짜 너 그거 듣고 안 불편했냐? 난 네 결혼식 날에도 그 말 듣고 어이없더라.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뭐 어른들이 다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려 했는데 솔직히 나도 조금 불편하긴 했어. 그냥 계속 참고 있었던 것 같아. 친구들이 한숨을 쉬며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참지 마. 그런 거 계속 참으면 너만 힘들어. 너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왜 남의 열등감을 네가 받아줘야 해? 맞아. 네 스타일이 얼마나 예쁜데. 그걸 왜 자꾸 간섭하려고 해? 그날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참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선을 지키고 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로 다짐했어요. 친구들의 말은 제게 큰 계기가 되었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저를 쇼핑몰로 끌고 가 억지로 사게 만든 옷들을 볼 때마다 기분이 불편했어요. 전혀 제 취향이 아닌 화려한 드레스와 과한 액세서리들이 옷장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니 마음속에 쌓인 불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걸 어떻게든 되갚아주기로 결심했어요. 우선 시어머니 때문에 산 옷들은 전부 환불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저번에 어머님이랑 했던 쇼핑이 색다르고 기억에 자꾸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머님과 같이 쇼핑하면서 어머님 취향에 맞는 옷을 더 사고 싶어서요. 시간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크게 기뻐하며 약속 장소를 잡았어요. 쇼핑몰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이미 신이 나셨는지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어머, 웬일로 우리 새아가가 엄마 말을 들으려고 하네? 오늘은 제대로 입어보자고?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어머님이 고르는 옷과 액세서리를 죄다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비즈로 반짝이는 드레스, 과감한 패턴의 블라우스, 금박 장식이 들어간 치마, 큼지막한 귀걸이와 목걸이까지. 시어머니가 이건 너한테 딱일 거야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큰 리액션을 하며 적극적으로 동의했어요. 어머님 정말 센스 있으시네요. 이거 진짜 예쁘네요. 다른 것도 더 골라주세요. 옷이 점점 쌓이자 시어머니도 약간 머뭇거리는 듯 보였지만 제가 계속 더 고르셔도 돼요 어머님 하며 아양을 부리니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결국 우리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계산대로 갔어요. 계산대 앞에서 저는 일부러 가방을 뒤적이며 말했어요.
어머, 큰일 났네. 제가 지갑을 놓고 왔나 봐요, 어머님. 오늘은 어머님께서 먼저 계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집에 가서 바로 돈 보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웬일로 며느리가 말을 듣고 자신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는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오늘은 내가 쏜다. 너도 드디어 센스 있는 스타일로 바뀌는 것 같아서 엄마가 기쁘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전부 계산을 마쳤고 우리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쇼핑에 흡족해하며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야 너도 내 스타일을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당장 집에 가서 입어보자.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쇼핑백을 열어보며 고른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옷을 보다 보니 시어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거 너한테 좀 크지 않니? 사이즈가 이상한데? 저는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 가위를 꺼내들고 옷의 택을 전부 뜯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말했죠. 어머님 취향에 맞는 옷을 더 사고 싶다고 했지. 그걸 제가 입겠다는 소린 아니었어요. 오늘은 어머님 스타일로 고른 옷이니까 어머님이 입으셔야죠. 제가 같이 쇼핑 도와드린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멈칫하며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어머님이 평소에 이런 스타일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오랜만에 예쁜 옷 많이 사셨는데 한번 입어보시고 자랑도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손에 옷을 돌려드리고 액세서리까지 전부 꺼내어 시어머니 몸에 걸쳐드렸어요. 이렇게 입으시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어머님께 딱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손에 든 옷을 내려놓으며 당황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예, 나는 이런 옷이 워낙 안 어울려서 너보고 입어보라고 한 거지. 너는 나한테 이런 걸 입히려고 하니? 이런 건 젊은 애들이나 입는 거지. 저는 시어머니의 반응에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죠. 어머,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젊은 어머님들 얼마나 많으신데요. 어머님은 관리도 잘하시고 체형도 좋으신데 왜 이런 걸 못 입으세요? 어머님이 항상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고 매번 옷 하나하나 다 골라주려고 하시니까 저도 어머님을 친정 엄마처럼 생각해서 같이 쇼핑해드린 것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딸처럼 생각한다는 건 내가 너한테 옷을 골라주겠다는 뜻이지 내가 이런 옷을 입겠다는 건 아니잖아.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엉뚱하게 행동하는 거니? 저는 마치 시어머니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고개를 갸웃거리며 웃음을 띤 채 말했어요. 에이, 그래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나이에 상관없이 입고 싶은 거 입으셔야죠. 어머님이 평소에 이렇게 화려한 스타일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고른 옷들이 어머님께 찰떡일 것 같아서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입어보세요. 그러면서 가위를 들어 남은 옷의 택들도 모두 뜯어버리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환불도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아니, 내가 이런 옷을 왜 입어? 이건 젊은 사람들 옷이라고 했잖아. 어머, 어머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요즘 어머님 연배에도 이런 스타일로 멋지게 소화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어머니야말로 그런 트렌드를 리드하실 분 아닌가요? 제가 정말 어머님 딸이다 생각해서 골라드린 거니까 꼭 입어보세요. 제가 능글맞게 웃으며 계속 지켜 세우자 시어머니는 점점 더 답답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문을 잇지 못했어요. 결국 옷을 손에 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가만히 계셨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와의 쇼핑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고 더 이상 제 옷 스타일에 대해 간섭하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다시는 제 선택과 취향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든 이 복수의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가족 모임에서 종종 돌려 말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현하곤 했어요. 예를 들어 시누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 며느리는 정말 자기 주장이 강해서 엄마 말을 잘 안 듣더라 라거나 요즘 사람들은 예전처럼 어른 말을 듣지 않으니 적응하기 어렵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들을 하셨죠. 그런 말들을 들으면 속으로 약간 찝찝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대놓고 저를 지적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남편은 이런 변화에 대해 여러 감정을 느끼는 듯 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당신한테 좀 많이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거야. 그래도 그동안 엄마가 너무 간섭했던 건 사실이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으니 엄마도 이젠 조심하는 것 같아. 솔직히 잘한 것 같기는 해.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솔직히 나는 어머님이랑 완전히 척지고 싶었던 건 아니야. 그냥 내 취향을 존중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뭐라고 여기까지 와버렸네. 그만큼 당신도 참고 참았다는 거잖아. 이제 엄마도 더 이상 그런 얘기는 못할 거야. 그 후로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약간 어색하게 유지되었지만 적어도 더는 더 이상 제 옷이나 스타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한 번은 남편과 함께 가족 모임에 참석했을 때 시어머니가 조심스러운 말투로 제게 물으셨어요. 저번에 너랑 같이 골랐던 옷들은 잘 입고 있니? 저는 그 순간 살짝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아, 어머님, 그 옷들은 집에서 한 번씩만 입어보고 진작에 환불했죠. 제가 입으면 어머님처럼 멋지게 소화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잠깐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억지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도 네 스타일대로 입는 게 좋겠지.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아예 제 옷이나 스타일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한편으론 홀가분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리가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는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지금은 제 삶의 스타일을 온전히 제 방식대로 즐기고 있어요. 누군가가 제 선택을 존중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배웠고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로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족들과 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혼하고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40대 초반 전문직 여성입니다. 제가 여기서 전문직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이유는 평범했던 제가 이혼한 전 남편 때문에 전문직을 갖게 되어 일부러 강조하고 싶어서 썼어요. 저는 남편한테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노후가 짱짱한 전문직 여성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런 말 진짜 이상한데 지금의 저는 원수 같은 전 남편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오히려 저를 갈궈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나? 가끔 아리까리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 왼수 같은 그놈한테는 절대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기에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평소 저 말고도 씩씩하게 자기 행복을 위해 이혼한 많은 분들의 사연을 공감하며 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애청자가 아닌 주인공이 되어 제 사연을 소개해볼까 하는데 부디 제 사연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럼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인 제 사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와 전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나이 차이는 궁합도 보지 않는다는 4살 차이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꽤 잘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나기로 했는데요. 계속 만나다 보니 저는 많이 덜렁거리는 반면 남편은 꼼꼼한 사람이라 좋았어요. 가끔은 애정어린 잔소리도 하긴 했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진 않아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남편과 만나면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깜빡깜빡 하던 실수도 많이 줄어서 좋은 점이 많았는데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나이 차이는 4살이었지만 남편은 훨씬 어른스러웠는데 남편은 저를 많이 귀여워했어요. 어쩜 자기는 실수를 해도 이렇게 귀엽냐? 신기하네. 이런 말을 진짜 자주 했는데 저는 그때 제가 정말로 귀여운 줄 알았어요. 평상시 부모님한테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남편이 귀엽다 귀엽다 해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천번 만번 후회하는 일이지만 저는 점점 남편에게 의지하는 면이 많아졌죠. 남편은 자기한테 의지하는 저를 귀찮아하지 않았죠. 워낙 책임감이 강하고 챙김을 받는 것보다 챙기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저희는 정말로 궁합을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합이 잘 맞았어요. 그러니 연애하는 3년 반 동안도 싸우거나 꽁한 일은 손에 꼽을 만큼 적었는데 둘 다 홍기가 찬 나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또한 양가 집안 형편도 누가 더 잘 살고 못 살고 할 것도 없어서 정확히는 아니었지만 얼추 반반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2년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그저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낼 수 있었어요. 다만 그 2년 동안 제가 유산을 한 번 해서 상심이 컸었는데 그때도 남편의 지극한 정성에 저는 저만큼 결혼을 잘한 여자도 없을 거라고 감히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 1년도 되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한 제 자신을 자책했는데 제가 유산을 한 번 겪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시작되었어요. 사실 저희 회사가 이래저래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위태위태하게 느껴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하루빨리 이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회사를 알아보기도 전에 저는 예고도 없이 정리해고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었고 연봉의 30%를 더 받는 조건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겸사겸사 좀 쉬면서 새로운 일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막말로 저한테는 남편도 있고 아직 아이도 없으니 급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건 순전히 제 생각일 뿐 남편은 아니었어요. 뭐야, 오늘도 집에만 있었어? 아니, 이력서 낸 회사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던 거야? 나 아직 이력서 안 썼는데? 자기야, 나 지난주에 회사 나왔잖아. 이번 달은 좀 쉬엄쉬엄 해보려고. 뭐? 이번 달을 그냥 통으로 놀겠다는 거야? 에이, 그럼 안 되지. 그럼 그동안은 뭐 나만 돈 벌어? 그야, 그건 미안한데 내가 영영 놀겠다는 건 아니잖아. 나도 다시 일할 거야. 그러니까 괜히 시간 버리지 말고 최대한 이력서는 많이 써서 보내. 지금 자기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나는 자기가 정리해고 됐다고 해서 농담하는 줄 알았어. 왜 말을 그렇게 해? 자기가 그럴 정도면 내 마음은 뭐 오죽하겠어? 나도 멘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지.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는 좀 탄탄하고 비전 있는 회사에 가야지. 그래서도 알아보려고 그러는 건데.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딨어. 그런 허울 좋은 핑계로 사람이 게을러지고 늘어지는 거지. 그러지 말고 당장 할 수 있으면 일단 아무 일이라도 해. 그러다 좋은 자리 있으면 옮고 가면 되지. 내 말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자기는 객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나이고 위치야. 저는 불필요하게 냉정한 남편의 조언에 마음이 상했어요. 자기는 오해하지 말고 들어달라고 했지만 저런 말을 듣는데 어떻게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옛말에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고 저는 남편이 부은 휘발유에 속이 활활 타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저도 알고 있는 제 현실을 남편이 저리도 콕 집어 이야기하니
서운하다 못해 남편이 얄밉더군요. 그래도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고 제가 와이프인데 일부러 나쁜 소리는 하지 않았을 거라 애써 남편의 뜻을 헤아리고 싶었고 듣기는 거북했으나 남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에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 애를 썼는데 다시금 취업을 하려고 하니 남편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 연봉이 생각한 것과 맞으면 일이 별로였고 일이 좀 괜찮다 싶으면 연봉이 별로였는데 한번 정하면 오랜 시간 그 일을 하고 그 돈을 받아야 하니 저는 여간 고민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내심 더 적성에 맞고 괜찮은 일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상하게 미련이 남았는데 일단 퇴직금도 있으니 조금만 더 새로운 일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에게 재취업에 대한 압박을 해왔고 저는 마지못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직업 박람회도 다니고 연주를 총동원해 제 적성에 맞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으려 공을 많이 들였는데 생각보다 저한테 맞는 회사를 찾는 게 쉽지 않아서 골치가 아팠어요. 전에 회사에서는 제가 마케팅 관련 업무를 했었는데 사실 전공도 디자인이고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무슨 네가 디자인이냐고 격리 일이라도 자리가 있으면 해야 하지 않냐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는데 신혼 때와 너무나도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랑 살고 있는 기분까지 들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렇게 가시방석일 수가 없었어요. 또한 한 꼼꼼하는 남편의 성격은 저를 더욱 옥죄어왔는데요. 제가 월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하더군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생활비를 다 낼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급기야 내가 자기 부양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 이딴 말까지 했는데 그때는 저도 발끈했죠. 물론 자기가 나 먹여 살리려고 결혼한 건 아니지. 근데 내가 뭐 일부러 이래? 나도 열심히 찾고 있어. 열심히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재고 있는 거겠지. 어차피 거기서 거기일 텐데 뭘 그렇게 따지는 거야? 그냥 집이랑 가까운 회사 다녀.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솔직히 자기가 뭐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 아니잖아. 고작 해야 200만 원, 300만 원인데 뭘 더 따지는 건데. 자기가 이러고 있는 시간에 까먹을 돈을 생각해야지. 자기 퇴직금 그거 이렇게 하면 금방 바닥나. 나도 알아. 그래서 최대한 아끼려고 하고 있어. 근데 자기가 걸핏하면 생활비 타령하면서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있잖아. 내가 뭐 얼마나 놀았다고 이래? 나 이제 고작 한 달 쉬었거든. 한 달이면 30일이야. 어떻게 사람이 30일을 노냐? 그리고 그 30일 동안 나만 일해서 돈 벌었잖아. 우리 결혼할 때 약속한 거 잊었어? 결혼도 반반, 결혼 후에도 반반, 각자 집에 효도는 셀프.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근데 이게 반반이야? 나 혼자 독박이지? 왜 자기가 독박이야? 나도 아직은 생활비 반 내고 있잖아. 그러다 그 돈 다 떨어지면 그때는 어쩔 건데? 나는 불안해서 그런 점이 싫다고. 남편은 마치 제가 한 달이 아니라 1년을 쉰 사람처럼 저를 달달 볶았어요. 제가 일부러 남편 덕을 보려고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때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 후에도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는데 그러다 시어머니 생신날이 되었죠. 저는 나름 미역국도 끓이고 작은 스카프 선물도 준비하며 제 딴에 할 수 있는 성의를 보이려 했어요. 그리고 생일 당일 남편은 저와 상의도 없이 거금 100만 원을 턱 하고 시어머니에게 드렸는데 같이 사는 부부지만 저는 남편이 그 정도의 거금을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 제가 실직한 가운데 남편이 시댁에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래서 뭐 내가 벌어서 내 부모 용돈 드린다는데 자기가 왜 나를 세우는 거야? 꼬우면 자기도 벌어서 장인 장모님 용돈 드려. 설마 내 돈으로 장인 장모 용돈까지 드렸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이상한 소리 할 건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맹세코 남편이 시댁에 용돈을 들여서 화가 났던 건 아니었어요. 더욱이 남편 말처럼 남편 돈으로 친정에 효도할 생각도 없었는데요. 다만 저한테는 그렇게 돈돈돈거리며 야박하게 사람을 잡더니
자기 혼자서는 저리 효자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게 서운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저한테 빨리 취직을 하라고 쪼는 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자기 눈에는 일하기 싫고 자기 돈으로 놀고 먹고 싶어서 일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열받더군요. 그리고 그즈음 했던 고민은 정년이 없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었는데 그러다 공인중개사만한 직업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공부에 매진했는데 남편이 제가 공부하는 문제집을 슬쩍 보더니 비웃기 시작했어요. 이젠 작전을 바꾼 거야? 공부한다고 하면 뭐 내가 우리 와이프 공부하는구나 이러면서 봐줄까 봐서? 야, 공인중개사 시험이 뭐 쉬운 줄 알아? 거의 변호사 되는 거랑 다름이 없대. 그런 시험을 자기가 본다고? 될 것 같아? 이렇게 저를 아주 깔봤는데 저놈이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남자가 맞나? 치가 떨렸어요. 사람을 개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렇게 저를 조롱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공부에 매진했는데 인정하기 싫지만 남편의 말처럼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게 정말 어렵더군요. 한글인데 몇 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왜 그렇게 외워지지가 않는 건지 스스로도 많이 화가 났는데 남편이 그거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했지. 그동안 시간만 쓰고 돈질하랬네. 이렇게 또 저에게 비아냥거릴 게 훤히 보여서 심적으로 더 힘들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공부는 분명 한계가 있었는데 그러다 우연히 친구의 제안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친구도 사정이 있어 회사를 휴직하게 되었는데 바람 좀 쐬고 오자고 저더러 같이 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저도 콧바람이라도 좀 쐬고 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친구 차에 얻어 타게 되었는데요. 그때 묵었던 숙소가 에어비앤비라는 거였어요. 보통 여행을 가면 호텔이나 펜션, 그것도 아니면 모텔을 가곤 하는데 일반 가정집을 숙소로 쓰다니 신기한 체험이었죠. 그리고 친구는 요즘 이런 숙소 엄청 많아. 임대해서 집주인 허락받고 숙박업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작은 거 하나 해볼까 어쩔까 고민 중인데 괜찮지? 라고 자기 계획을 얘기하는데 저야말로 그 말에 솔깃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청소하고 집 꾸미는 게 나름 재밌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물론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더 이상 집 꾸미는 그런 짓은 안 하게 되었지만 친구 말처럼 제 손으로 직접 이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더욱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을 다 까먹으면 그 이후로는 앞이 깜깜했었는데 못 먹어도 고라는 심정으로 저는 무조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일단 돈에 맞춰 싼 월세방 하나를 계약해서 수리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에게는 비밀로 했어요. 당연하죠. 또 어떤 트집을 잡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지 안 봐도 비디오인데 저는 망해도 저 혼자 몰래 망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저는 첫 에어비앤비 숙소가 마련되었고 저는 호스트 등록을 본격적인 임대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예약이 들어오던 날 얼마나 두근두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쁘게 꾸민 그 공간을 이용하는 손님도 좋아해 주시길 정말 간절히 바랐어요. 소품 하나하나 신경을 썼고 집에 들어왔을 때 첫 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향을 위해서 호텔에 들어간다는 비싼 디퓨저도 가져다 놨는데 다행히 첫 손님의 리뷰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서울 한복판에 저렴하지만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저의 취지가 잘 반영이 되어 호평이 이어졌는데 그때는 청소도 제가 하는 등 정성을 쏟았죠. 그리고 하나가 잘 되니 또 하나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을 찾아준 외국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제가 사업을 하는 재미에 빠져 지날 즈음 저희 아빠의 생신날이 되었고 저는 남편처럼 현금 100만 원은 아니지만 스포츠 브랜드 패딩 점퍼를 선물로 사다가 집에 놓았는데 그걸 본 남편이 기겁을 했어요. 뭐야, 이 비싼 걸 왜 샀어? 이러면서 저희 아빠 생신인 것도 모른다는 듯 말을 하는데 제가 일주일 전부터 시간을 빼놓으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인간이 일부러 그러나 심기가 불편해지고 있었는데
이윽고 저희 아빠 생신이란 생각이 났는지 설마 이거 장인어른들이라고 산 거야? 김소영 돈 많네. 이런 점퍼 4, 50만 원 하지 않나? 이봐봐. 올이 아니고 거위네. 이러다 퇴직금 다 쓰고 없겠다. 이러면서 아주 사람 속을 박박 긁는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니 내 돈으로 내가 샀는데 왜 10이야? 퇴직금으로 샀던 벌어서 샀던 자기 돈 아니잖아. 라고 대받아쳤고 그날 저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은 유치하게 자기는 이제부터 처가집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원래 효도는 각자 셀프로 하기로 했지. 그니까 생신이든 뭐든 그 집 자식이 알아서 하는 걸로 하자. 자기도 이제 우리 집 챙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는데 정말 열이 머리 끝까지 뻗쳤어요. 저는 이미 시부모님 2분 생신을 같이 가서 보냈는데 이제 와서 저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런 인간 좋다고 친정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그러자고 한 저였는데 저는 그때부터 시댁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일절 받지 않았어요. 사실 시부모님과는 사이가 나쁠 것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남편이 저러니 저도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없이 친정에 가게 된 저는 끝내 남편과 사이가 나쁘다는 걸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미 제 얼굴 표정을 보고 저희 엄마가 왜 혼자 왔어? 혹시 이서방이랑 싸웠니? 라고 눈치를 채셨고 저도 그때는 답답한 속을 하소연하고 싶어 생일은 아빠한텐 죄송하지만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저희 친정 부모님은 물론이고 저보다 먼저 시집간 친정 언니와 형부도 뭐 그런 치사한 놈이 다 있냐고 열변을 토하는데 이래서 내 식구가 편하고 좋다고 하는 건가? 답답했던 속이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간이 앞으로 처가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으니 사위볼기대 따윈 하지 말라고 저도 말 안 할 수가 없었는데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기분이 나쁘셨어요. 하지만 친정언니는 그래 오지 말라고 해. 누가 지 얼굴 보고 싶대.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진짜 못 쓰겠다. 네가 돈 안 번다고 꼬라지 난 거잖아. 이서방 요즘 차 안 팔린다니? 언제는 잘 나가는 딜러라 돈도 많이 번다고 사람이 그렇게 여유 있는 척을 하더니 그거 다 뻥이었어? 무슨 남편이 그래? 야, 안 봐서 더 좋다? 이렇게 말하며 오히려 저희 남편이 친정에 오지 않는 게 더 좋다고 큰소리를 쳤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에 부부 사이가 나쁘다고 커밍아웃을 해버렸고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왜인지 가벼웠는데 남편은 저 보란듯이 치킨에 맥주까지 마시고 거실에서 널브러져 자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얄밉고 정남이가 뚝 떨어지던지 저는 기필코 돈을 많이 벌어서 남편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하여 임대사업에 더 박차를 가하고 싶었고 여차하면 내가 쓸 수 있다는 마음으로 다음 집을 계약했는데요. 저는 단순히 임대수만 늘리지 않았어요. 돈 가지고 하는 일이다 보니 공부도 엄청 하고 강의도 많이 찾아봤는데 그렇게 집을 많이 보러 다니니 보는 눈도 생기더라고요. 거기다 매일 부동산 시장을 눈여겨봐서인지 전에는 그렇게 외워지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도통 몰랐던 용어들이 익숙해지고 이해도 잘 됐는데 그래서 밤 포기 상태였던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니 저는 임대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며 매일 알차고 바쁘게 보냈는데 돈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잘 벌고 있었어요. 임대업이라는 게 주말이나 성수기 같은 시즌이 있다 보니 너무 괜찮더라고요. 거기에 저는 청소 인력도 쓰지 않고 제가 직접 하고 있으니 더욱 제 앞에 떨어지는 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취업도 하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 놀기 바쁜 한심한 사람으로 봤죠. 또 나갔다 왔어? 요즘 뭐 한다고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다 몰래 바람이라도 피우냐? 아니면 뭐 알바라도 해? 하루는 취직은 안 하고 왜 그렇게 쏘다녀? 남이사, 내가 내 발로 나가는데 자기한테 허락까지 받아야 해? 우리 서로 신경 안 쓰고 살기로 한 거 아니었나?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부부인데 서로 신경을 어떻게 안 쓰냐? 그리고 자기도 잘 생각해봐. 지금 통장에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바닥나는 거 순간이야. 그럼 자기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 건데. 그러지 말고 내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지금 당장 일하기 싫으면 애라도 낳자. 애 키우고 집에 있는 거면 내가 생활비는 전적으로 다 부담할게.
자기가 집에서 살림하고 애 보는 거니까 인건비 굳는다고 생각하면 또이또이지. 어때? 어떻긴 뭐가 어때? 내가 왜 자기 뜻대로 애를 낳아야 하는 건데. 그런 건 우리 사이가 좋으면 언제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럴 정도로 사이가 좋나? 아니잖아. 괜한 헛소리 그만하고 지내던 대로 지내. 그래서 뭐 자기는 애도 안 낳고 계속 이렇게 산다고? 김소영, 진짜 왜 그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솔직히 말해봐. 나랑 결혼한 거 취집한 거였냐? 내가 진짜 설마 했지만 그래도 아니겠지 하면서 못 물어봤는데 대답해봐. 뭐가 어째? 취집? 지금까지 나를 그런 여자로 본 거야? 자기 나 회사 잘리고 단 한 번이라도 괜찮다고,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천천히 쉬면서 일 찾아보라고 말한 적 있어? 없지. 나는 그런 게 서운해. 그리고 그것뿐이야? 치사하게 네 집 우리 집 나누면서 나더러 꼬우면 벌어서 우리 집에 용돈 주라며.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어딨어. 나라고 뭐 회사 잘리고 보내는 시간이 쉬웠는 줄 알아? 그런데 뭐 이젠 아주 나를 취집하는 여자로 만드네. 진짜 어디까지 할래? 이럴 거면 뭐하러 같이 살아? 백수 와이프 건사하기 싫은데 그냥 헤어지자. 잘 됐네. 우리는 애도 없으니까 이혼 서류 갖다 하면 바로 남남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내일 당장 우리 이혼 접수하러 갈까? 저는 흥분한 나머지 이혼 소리를 먼저 했어요. 사실 그 전에도 수없이 생각한 이혼이었는데 남편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꺼낸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하지만 결단코 이혼 소리를 홧김에 한 건 아니었는데요. 싸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작 이혼 소리를 들은 남편은 자기 딴에는 저랑 이혼할 마음은 없었던 건지 그 이후로 입을 꾹 닫았는데 대신 각방을 쓰면서 냉전의 시간을 길게 가지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야 편하고 좋더라고요. 괜히 붙어있으면 더 신경 쓰이고 괜히 또 10이나 붙어 싸울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오히려 저는 혼자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편하게 있었어요. 그렇게 각자의 시간을 보내며 저희는 무늬만 부부이고 가족이 남남으로 지냈어요. 그래도 한때는 죽고 못 사는 인꼬부부라 불리던 우리였는데 그런 시간들이 다 꿈이었던 것 같고 남의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예전보다 더욱 공인중개사 공부에 전념하게 되었는데요. 역시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플 땐 공부만 한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공부에 매진하니 저는 그해 드디어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남편에게는 일단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황당하게도 제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자 남편은 이거 봐. 결국 포기하고 문제집값만 버렸지. 그러게 내가 그거 아무나 합격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 라고 비아냥거렸는데 진짜 인간의 인성이 저렇게까지 바닥이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 생각과 달리 합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그 비아냥거림이 웃기는 코미디처럼 웃기기만 했는데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이 어떤 표정과 말을 할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로 첫 월급을 받게 되던 날을 디데이로 남편에게 모든 걸 알려줄 생각이었는데요.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해줄 생각이었어요. 사실 제가 다시 일을 하고 능력 있는 여자가 되면 남편이 그동안의 일을 사과하고 다시 예전처럼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일을 하게 되어 저는 미용실도 가고 옷도 좀 사고 제 자신을 좀 꾸미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뭐야, 왜 갑자기 멋을 부려? 그러고 어딜 가는데? 혹시 나 몰래 로또라도 맞은 거야? 라며 헛다리를 짚는데 괜히 기분이 으쓱하고 좋더군요. 그래서 저는 여유롭게 웃으며 로또 맞았어. 대박이지. 나중에 알려줄게. 라고 남편의 애간장을 좀 녹여볼까 했는데요. 남편은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정말로 제가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걸 알아내려 했는데 친정에 가서 물어봤다 하더군요. 당연히 친정 부모님은 제가 직장 잃고 남편한테 서러움을 잔뜩 당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장 제가 임대사업도 하고 공인중개사 시험도 합격해서 부동산 일도 하고 있다는 걸 남편에게 알려주셨는데 거기까지만 하셨어도 괜찮았을 것을
저희 엄마가. 그리고 우리 딸이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우리한테 월마다 100만 원씩 주고 있어. 자네가 그랬다며? 자네가 자네 부모한테 용돈 주는 거 꼬우면 우리 딸도 벌어서 우리 용돈 주라고. 그래서 우리 딸이 돈 벌자마자 100만 원씩 주더라. 아이고야, 이걸 사위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나. 그러게, 왜 우리 딸을 무시하고 그러나? 사람이 그러면 못 쓰는 거야. 부부가 왜 부부인데? 어려울 때 보듬어주고 좋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게 부부 아닌가? 이렇게 제가 100만 원씩 주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남편에게 일장연설도 하셨는 모양인데 남편은 그저 제가 친정에 월 100만 원씩 자기 몰래 주고 있다는 말에만 꽂혔어요. 그리하여 씩씩거리며 집에 들어온 남편은 저에게 다짜고짜 자기 공인중개사 시험 붙었다며. 그리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사업도 했어? 그래서 친정에 월 100만 원씩 들였냐? 라고 따져 묻는데 살짝 김이 새긴 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나는 조금 더 있다가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저는 남편이 놀라서 따지는 줄 알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디서 알긴. 내가 자기 정말 로또 된 줄 알고 처갓집에 다녀왔어. 그런데 어떻게 나를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냐? 100만 원이라니. 저는 그때 남편이 정확히 어디에 꽂혀 기분이 나빴는지 알았어요. 저 인간은 제가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보다도 제가 친정에 돈 100만 원씩을 주고 있었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벌어서 용돈 주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막상 정말로 제가 용돈을 주고 있다고 하니 그걸 가지고 엄청 약이 오른 모습이었는데 남편은 곧장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 진짜 자기한테 서운해. 왜 나를 속여? 나한테 다 오픈하지 않은 저희가 뭐야? 저희라. 저는 남편의 내로남불식 논리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자기는 저한테 말 안 하고 시댁에 50만 원 드려도 되고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곧장 저도 따져 물었죠. 자기 웃긴다. 부모님 용돈은 자기가 나 속였어. 그리고 내가 따지니까 벌어서 너도 친정에 용돈 주라며. 왜? 이젠 그것도 불만이야? 당연하지. 50만 원이랑 100만 원이 같아? 도대체 나 몰래 얼마 동안 친정에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야? 뭐? 빼돌려. 말 똑바로 해. 내 돈이야. 무슨 돈을 빼돌렸다고 이래?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우리 돈이지. 아무튼 나는 인정 못하니까 지금까지 처갓집에 들인 용돈 다시 받아와. 뭐라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지? 왜? 나는 평생 취업도 못하고 빌빌거릴 줄 알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잘 나가서 배 아프냐? 그냥 축하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누가 배가 아파? 나 그런 거 아니거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금 누가 봐도 딱 꼬라지가 그건데. 나 좋은 말 할 때 여기서 그만 긁어라. 왜? 이젠 돈도 잘 벌겠다. 정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이래서 여자가 무섭다는 거야. 그렇게 돈 못 벌고 빌빌거릴 때는 아무 소리 못 하더니 조금 돈 좀 만졌다고 저렇게 태도를 바꾸잖아. 네가 잘 벌면 뭐 얼마나 잘 벌 건데? 월 1,000만 원 버냐? 나는 벌어. 저는 유치해진 남편의 말에 헛웃음만 나왔어요. 네, 남편이 외제차 딜러여서 잘 나갈 때는 1,000만 원도 번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 만져보지도 못했고 지금은 또 사정이 달라진 걸로 아는데 남편은 곧 죽어도 자기가 잘 벌었을 때만 기억하고 사람을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배 아파 죽으려고 하는 남편의 모습이 더 없어 보였는데 뭐라고 더 쏴붙여줄까 하다가 저는 제 입까지 더러워지는 게 싫어 그냥 말을 말았어요. 그러자 그 남편이 왜 말을 하다 마냐며 이번에는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고 방방 뛰는데 그땐 저도 모르게 진짜 추잡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말았어요. 그냥 마음의 소리가 저도 모르게 툭 제 입 밖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러다 그 말이 충격적이었던 건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신 얼굴만 붉혔어요. 열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가 생각해도 그 순간 자기 스스로가 추잡해서 창피함을 느낀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 유치함이 끝판왕이 되었는데요. 결혼하고 자기가 번 돈이 많은지 제가 번 돈이 많은지 따져보자고 사람을 들들 볶았어요. 이걸 따져봐야
우리가 앞으로 더욱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이딴 멍멍이 논리까지 펼치며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데 저는 이 주접을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남편이 제 수입을 몰랐을 때는 관계 회복이라는 게 가능할 거라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는 같이 살기 어렵다고 헤어지자고 말했고 남편은 그럴 줄 알았다면서 더욱 저를 돈 조금 버니까 남편까지 버리는 이상한 여자로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래 이혼해.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자. 우리 결혼이 깨진 이유는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니까 이 집에서 나가. 자기 회사 잘리고 내가 혼자 대출금 낸 것도 있고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지. 그러니까 몸만 나가. 라며 저더러 모든 책임을 지고 제 몸만 나가라고 등을 떠미는데 저는 알겠다고 아무런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왔어요. 일단 전세 계약자가 남편인 것도 맞고 그 전세 얻는다고 남편이 전세자금 대출받아 제가 수입이 없을 때 혼자 부담한 것도 맞으니 거기서 버티며 치사한 싸움을 하기보단 나가고 싶었는데요. 사실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법이라는 게 우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실직했어도 남편과 똑같이 생활비를 냈고 집안일도 제가 혼자서 다 했는데 그 집에 정말로 제 지분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혼하면 법적으로 다 따지고 분할할 건데 남편과 쓸데없이 감정 소비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욱이 저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 곳이 있었는데요. 마침 예약이 없는 숙소가 있어서 거기서 당분간 지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이혼을 하기 위해 움직였는데 막상 이혼하러 법원에 가자고 제가 연락을 하니 남편은 펄쩍 뛰며 뭐야 정말로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이렇게 딴소리를 했는데 그때는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르더라고요. 내가 지금 장난치는 걸로 보여? 그래서 뭐 이혼하러 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왜 화를 내?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면 나야 당연히 이혼 안 하지. 그런 의미로 일단 장인 장모님한테 드린 돈부터 회수해와. 그럼 내가 예전처럼 잘해줄게.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가 미쳤냐?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 이혼할 거야. 내가 이혼할 생각도 없이 그 집을 나왔겠니? 막말로 이젠 나도 능력 있고 이혼 안 할 이유가 없지. 이봐봐. 결국 이젠 공인중개사까지 됐고 자기 사업도 해서 돈 좀 버니까 나 버리는 거네. 너 방금 인정했다. 근데 어쩌지? 나는 이제 너랑 헤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데. 네 돈도 우리 돈인데 내가 왜? 저는 남편의 얄미운 말에 그럼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을 통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아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변호사님은 증거만 충분하다면 이혼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보냈던 문자 한글까지 총동원의 증거를 수집했고 변호사님은 이 정도면 됐다고 자신감을 내비치셨는데 그 말이 왜 그리도 안심이 되던지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남남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친정에도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친정 부모님은 처음엔 좀 놀라셨어요. 하지만 이내 그래 그런 넌 뭐가 좋다고 참고 사니. 생각 잘했다. 네가 뭐가 아쉬워서. 너 이제 능력 있잖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 아빠는 우리 딸 편이야. 라고 제 편을 들어주셨고 저는 가족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본격적인 이혼 소송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대로 끝나면 내가 당한 거에 비해 너무 싱겁지 않나? 그래서 최종 이혼이 되기 전에 저는 제대로 된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한 끝에 한 가지 묘수를 생각했는데요. 저는 월급을 받던 날 평소에는 그런 사치를 부리지 않지만 난생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남편이 일하는 매장으로 갔어요. 그러자 저인 줄 몰랐던 남편이 제가 돈 좀 있는 손님인 줄 알고 저 멀리서부터 굽실거리며 영업을 하려는데 너무 웃기더군요. 그리고는 방금 저인 것을 알고 조금 당황하더니 갑자기 무슨 정신승리에서 한 건지 태연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뭐야, 자기가 여기 왜 왔어? 그리고 이 차림은 뭔데? 아주 돈지랄을 제대로 하러 왔구나. 왜? 차라도 사게? 꿈깨.
여기에서 네가 살 수 있는 차는 없거든. 돈 좀 벌었다고 뭐 대단한 착각을 하고 온 모양인데 헛다리 짚었어. 그러니까 괜히 개망신 당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래봤자 차가 차지 뭐 대단할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센 척을 하는 남편을 더욱 짓밟아주려 일부러 가짠 타는 듯이 웃고 다른 직원을 불러 매장에 차를 구경했는데 그리고는 남편 보란 듯이 그 매장에서 제일 비싸다는 차를 계약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똥 씹은 얼굴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만 가웃거렸는데 사실 그 차는 제가 아니었어요. 내년이면 친정아빠가 환갑인데 좀 좋은 선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빠가 끌고 다니시던 차를 가져와 제가 탈 생각이었는데 엄마와 아빠가 그 차를 타고 좋은 곳을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계약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역시나 남편 말처럼 차값이 장난이 아니었고 아무리 개월수를 늘려도 차 할부금이 꽤 나가는 건 사실이었는데 언니가 절반은 도와주겠다고 해서 과감하게 실천에 옮길 수 있었어요. 게다가 저희 자매가 아빠 환갑 선물을 해주기 위해 꽤 오랫동안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제 돈을 조금 보태고 나머지를 할부로 뺐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기도 했죠. 그래도 언니의 금전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선뜻 용기를 내기 힘들었을 텐데 저희 자매가 또 그런 면에서는 의리가 좀 있는 편이라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니 언니는 신나서 그렇게 하라고 저에게 말해줬어요. 야, 나 네 언니다. 나도 내 동생 기 살려줄 돈은 있어. 네 형부가 그런 걸로 뭐라고 할 사람도 아니고 이참에 너는 복수하고 우리 자매 엄마 아빠한테 기깔나게 선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데 언니한테 너무 고마웠죠. 그리고 제 딴에는 최고의 복수를 하고 온 날 저녁 모처럼 신이 난 언니와 제가 친정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술에 떡이 되어 저희 친정집 초인종을 누르고 또 누르며 추태를 부리는데 정말 못 봐주겠는 거 있죠. 그러자 저희 아빠가 인터폰 앞에서 역정을 내시며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술 먹었으면 곱게 네 집에나 가! 라고 하셨는데 남편은 횡설수설 저랑 이혼하기 싫다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은 죽어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거 보면 저 인간도 참 답이 없는 인간이구나 끝까지 씁쓸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고 이 상황이 그리고 변해버린 저 때문에 억울하다 서운하다 이딴 말만 계속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그냥 끊어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까?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러자 그런 제 목소리를 인터폰으로 그 인간이 들었는지 갑자기 엄청 다급한 목소리로 소영이 안에 있습니까? 그럼 저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게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남편을 만나라고 한 건 제가 아닌 저희 언니였죠. 말릴 새도 없이 언니가 나가버렸죠. 현관에 있던 야구 빵망이를 들고 나갔어요. 저희 아빠가 젊어서부터 직장인 야구 모임이 있어서 집에 야구용품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언니는 그중에 가장 단단한 방망이를 가지고 나갔는데 얼마나 휘둘렀는지 남편의 비명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더군요. 결국 남편은 술이 확 깼는지 주랭랑을 쳐버렸고 언니는 다음날 온몸에 근육통이 와서 회사까지 쉬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남편놈이 어찌나 겁을 먹은 건지 그 이후에는 또 저희 언니를 만날까봐 저희 친정에는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모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저 때문에 저희 부모님까지 시달려야 한다면 그건 너무 죄송했으니까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계속되는 소송 중에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소송 기간이 계속 늘어만 갔는데 남편의 주장은 한결같았어요. 자기는 절대 저랑 이혼하고 싶지 않고 저랑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눈물 연기까지 펼치더라고요. 물론 씨알도 먹히지 않았지만 남편놈은 꽤나 필사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의 민낯을 봐버린 제가 마음을 바꾸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죠.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판사님도 저랑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저는 제가 원하는 승소를 하게 되었답니다. 게다가 판사님은 제가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생활비를 부담한 점과 전적으로 모든 가정일을 혼자 다 했으므로 남편이 자기 것이라 우기는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저에게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셨는데요. 남편이 입에 개거품을 물고 난리가 났어요. 그 때문에 재판장에서 쫓겨났는데 그땐 정말이지 저런 인간이 내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하더군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저는 만족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저를 설득하려고 온갖 진상을 부렸어요. 아마도 저랑 헤어지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은데 결국 제가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남편은 완전히 제 앞에서 사라지게 되었어요. 경찰이 남편에게 제대로 겁을 줬거든요. 또 경찰이 하는 말은 무서웠는지 그 후로는 잠잠해졌는데 부모님은 그래도 걱정이라며 저에게 집으로 들어와 지내라고 하셨어요. 그리하여 저는 다시 친정으로 들어가 현재까지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집도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전부터 저희 엄마가 아담한 텃밭이 있는 주택에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2층 주택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함께 살고 있지만 따로 독립된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반영해서 집을 구할 생각입니다. 제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집이라는 건 단순히 주거 공간이 아닌 결국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게 하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건데요. 저는 제가 앞으로 구할 저희 집에서 저희 부모님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끽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보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저 힘내라고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정말 우연한 기회로 오래된 지인을 만나 헤어진 전 남편의 근황을 듣게 되었는데 지금은 차가 아니라 보험을 팔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게 그럴 때 도움되게 인떡이라도 좀 쌓고 살지. 새삼스레 그 인간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요즘이네요. 그래도 뭐 자업자득이니 어쩔 수 없죠.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은 복수보다는 제 행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바람인데 혹시 아나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엔 좋은 인연도 만나 다시 예쁜 사랑을 할 수도 있을지요. 부디 그런 좋은 일들이 제 인생에도 찾아와 주길 간절히 소망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건강한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